다음은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문희창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희창입니다. 자, 이것만 잠깐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데 부탁을 받기를 과학기술과 ESG라는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ESG 그러면 기업이 해야 되는데 왜 앞에다가 과학기술을 붙여야 되느냐? 제가 ESG에 관련된 분야를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발표의 핵심은 과학기술이 또 이 분야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ESG에 대한 조금 잘못된 오해, 이건 지금 방금 전 이우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기회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론과 그거에 대한 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가 되죠. 벌써 여러분들은 일단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ESG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ESG만 봐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ESG랑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CSR, 이거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기업의 사회적 책임 Responsibility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회자되고 있는 CSV는 Creating Shared Value, 공공이익 창출이 되는 거고요. ESG는 이제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의 발전을 아주 간단한 문헌, 물론 학술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헌을 연구하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으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문헌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걸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하고 그 다음에 ESG 실행 전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ESG 그러면 착하게 혼자만 잘 살지 말고 좀 착하게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도 도와주면서 살라는 얘기인데 착하다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회과학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결론을 빨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ESG 전략, CSR 전략은요. 윤리 경영이 아니라 정도 경영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윤리 경영은 여러분들 좀 착한 사람이 되세요라는 얘기고요. 정도 경영은 착하건 안 착하건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안 착하더라도 정도 경영을 안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정도 경영을 강해야 정말로 전 사회적으로 전 분야에 ESG 실행 전략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알맞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을 조금만 간단히 말하면 문명의 도약. 우리가 최근 알 수 있는 문명의 도약은 이태리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산업발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서부터요. 그럼 이태리 르네상스, 영국 산업혁명, 미국 산업발전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이태리 르네상스, 영국 산업혁명, 미국 산업발전의 공통점은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문명이 도약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문명이 도약하지 않고요.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나서 문명이 도약하는데 이 어려움이 이 세 개가 다
팬데믹이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계적 유행병과 문명의 발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4세기에 유럽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 어떤 통계에 하면 반을 사망자를 냈다는데, 그로부터 50년, 100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이태리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콜럼부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대역병이 돌아가지고 런던 인구가 상당히 죽었는데, 이때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아이작 뉴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만유인력을 법칙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 그걸 옛날에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읽어봤더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되냐, 조금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1666년에 런던 대역병이 있을 때 아이작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때 미분적분을 만들어냈대요. 미적분을. 그 다음에 이 빛이 하얀데 이것을 프리즘으로 해봤더니 빨주노초 파남보에 7가지 색이 나와서 광학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요. 뉴턴의 제1힘의 법칙, 제2의 힘의 법칙이 다 런던 대역병 끝날 무렵 집에서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만들어냈답니다. 이러한 그 분위기가 계속이 돼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더 나아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등등의 제1차 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영국에서 꽃을 피우게 됐다고 합니다. 20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17년, 18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인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사실은 이게 스페인 독감이 아니고 미국 독감입니다. 미국의 캔사스 주에서 이 독감이 돌았는데,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면서 질병을 전파했는데, 이때 스페인만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언론에 이러한 게 자주 등장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언론에 지금 전쟁 중에 이게 국가 기밀 중에 하나인데 사상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에만 그 신문에 났고, 그때 이제 알폰소 스페인 대왕이 이것도 걸려가지고 그 스페인 신문에만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스페인 신문에 나는 그 독감,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돼가지고 가장 억울한 나라가 이게 스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독감이었고요. 사상자도 미국이 제일 많았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명의 발전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만 겪으면 다 문명의 발전이 되느냐? 아닙니다. 건강한 문화가 있는 국가가 세계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관련된 과학기술을 발전해가지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발전, 의학, 과학, 실용기술, 이때 라디오가 등장하고 텔레비를 만들어내고, 자동차에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이 자동차 한 가정에 하나씩,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일어나서 항공 우주 산업까지 발전해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상황을 로어링 트웬티스라 그래가지고 1920년대입니다. 미국이 로어 그러면은 맹수가 울부짖다 할 때 로어니까 울부짖는 경제 발전. 골든 트웬티스. 독일에서는 황금의 20년대. 프랑스에서는 크레이지 이어스, 광란의 20년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근대의 이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10년 있다가 1929년에 다시 대공황이 일어나고 1930년대 초에 나치가 등장하면서 다시 독일이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흥망성쇠를 하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21세기에는 2019년에 코비드 19인데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르네상스 시대 영국 산업혁명, 미국의 발전이랑 상관이 없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거 두 문자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A, 빅데이터의 B, 클라우드 서비스의 C,
디지털의 D 그러면 ABCD 테크놀로지가 되는데 이런 ABCD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요. 앞으로 1, 2년, 2, 3년 있다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것을 선점하는 국가, 선점하는 지역, 선점하는 기업, 선점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를 리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이랑 못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DNA랄지 기본적인 능력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보통 잘 사는 사람은 정보가 빠른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이 보통 잘 살잖아요.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라이즈 하면서 디지털 때문에 정말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랑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이랑은 뭐 상대가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빅데이터 뭐 디지털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는 디지털뿐만 아니라 이제는 ABCD 테크놀로지 디바이드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과학기술 사회에서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결과는 인컴 디바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래서 점점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한 사회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ESG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과학기술 분야에서 ESG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ESG라 그러냐? 왜 ESG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간에 Society, 그게 이제 CSR이에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좀 도와주자. 그게 Society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환경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글로벌 워밍, 뭐 팬데믹, 코로나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인바이러먼트가 앞에 나온 거고요. 근데 착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제화하자. 그게 이제 지배구조과제에서 맨 마지막에 강제와 지배구조로 막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첫 번과 세 번째를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꽤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강제 규정이에요. 하고 안 하고 선택 규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ESG 단어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CSR, CSB, ESG의 발전, 문헌 및 사례. 그러니까 문헌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한 페이지에 쉽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CSR, CSB, ESG를 제대로 구별을 안 하면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요. 자꾸 나중에는 좀 착하고 남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잘 알면은 도와주면서도 도움을 받고 사회의 파이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입니다. 보통은 이게 혼자 잘 나가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윈윈 개념으로 나가는 건데, 아무튼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B 공동이익 창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CSR, CSB, ESG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CSO. 아까 우리 이우일 회장님께서 opportunity라고 감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깊은 문헌이 있는데 저는 뭐 한 페이지 이내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CSR은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경제학계의 거성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단히 뭐 노벨상 받은 사람 뭐 매년 받지만 이 사람은 그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예요.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 그랬냐면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규칙을 지키고 남만 속이지 않으면 주주만을 위한 오직 이윤 극대화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1962년도에 Capitalism and Freedom이라는 책에서 썼고, 이래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1970년도에 뉴욕 타임스의 프리드만 닥트린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은 규칙만 지키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윤 극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뭐 사회 끝까지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밀턴 프리드만 정도 되니까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그러다 또 한 번에 이제 빅샷이 나오는데 경영학의 테두라고 말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제 CSO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CSO는 뭐냐?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하기는 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잘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영학의 구루이지만 피터 드러케이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잘만 하면 기회로서 된다. 윈윈이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물론 전략은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초창자는 이제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매니지먼트 리뷰에 1984년도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현재 경영학의 최고로 이름 있는 마이클 포터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마크 크레머랑 같이 CSB라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모두 도움이 되는 활동인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조금 이제 깊숙이 들어갈 필요 있는데, 어쨌든 모두 도움이 되는 걸로 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1999년도 논문, 2002년도 논문, 2006년도 논문, 2011년도 논문 4개를 다 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은 안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사회적 활동, ESG, CSB의 담당자가 되면 반드시 4개를 섭렵을 그래야 CSB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ESG는 이제 로버트 에클레스랄지 스베틀라나 클리멘커스가 ESG라는 말을 해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ESG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최근에 HBR에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CSR, CSO, CSB, ESG가 다 달라요. 나중에 깊이 있는 건 뭐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 이 분야에 꽤 깊이 관여를 해야 되실 분들은 이 관련 문헌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CSR, CSO, CSB,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학술적인 얘기고요. 학술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ESG의 최근 추세를 보면은 유럽이 항상 앞서가요. 이런 거는요. 환경이랄지 사회에 대한 뭐 약자를 보호하는 거는 유럽이 미국보다 한 수 좀 앞서갑니다. 이제는 유럽에서는 바로 최근에, 아주 최근에 2달 전입니다. 이유는 최근 2021년 3월 10일 바로 2달 전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산 운용사에게 ESG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ESG, 환경 보호랄지 사회 문제 있으면 너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회사에 투자할 때도 나는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히 환경 문제,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린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이제는 인베스트먼트도 그린으로 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산 운용사들도 공해를 덜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블랙락이라고 자산 운용사는 더욱 선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블랙락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유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사실 정말로 대기업이랄지 국제적 기업은요, 이 국제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나갑니다. 가끔가다 물론 사고 쳤을 때 언론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요, 국제적인 스탠다드보다 훨씬 세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망하니까. 어쨌든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린 가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붙인 단어인데, 미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사회 봉사랄지 환경 보호도 전통적으로는 영리조사기관이 프라이빗 데이터 펌이 영리적으로 랭킹 같은 것도 정하고 그랬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어떤 기업은 뭐 몇 등이다. 그건 뭐 누가 관심 있으면 보고 관심 없으면 안 봤는데,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봐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비자산 운용사에게도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인권, 성차별, 뇌물, 부패 등에 대한 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린 가버넌스, 얼마 전에 봤더니 새로운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린 에코노믹스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제 에듀케이션도 그린 에듀케이션. 저도 이것도 색깔을 지금 그린색으로 썼습니다. ESG를 하는 그러한 그 주체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빌 게이츠가 가장 화려한 활동을 했습니다. ESG에 대해서. 가버넌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윤리 경영 그 강령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기업체가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서 정부는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하는데 성공의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정부가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 그렇지만 성공을 하면 인류의 큰 공헌이 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입니다. 멋있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서 일개 기업체는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그렇다고 정부는 성공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나중에 이제 책임이 지고. 세 번째는 그렇지만 성공을 하면은 대단히 인류에 공헌한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가가지고 빈민 구제, 무슨 뭐 결핵, 뭐 이런 질병, 에이즈 구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새 환경까지 오고 그렇습니다. 소사이어티는 학교 도와주기 프로그램,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 도와주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가다가 느꼈어요. 이 사람이 한 7, 8년 전에 느껴가지고 질병이 몇십 년에 한 번씩 크게 도는구나. 그래가지고 환경에 2015년에 테터크라는 데를 빌 게이츠가 한 20여 분 혼자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과거에는 핵전쟁이지만 미래에는 전염병이다, 뭔가 온다. 한 5, 6년 전에 이것을 예측도 하고, 뭐 이 사람이 점쟁이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Next Outbreak가 있는데 We are not ready. 그리고 바로 두세 달 전에는 책을 한 권 써서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이제는 클라이밋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구 온난화, 제로 에미션,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 빌 게이츠가 사실은 ESG에 대해서는 ESG를 다 한 겁니다. 가버넌스도 했고, 소사이어티도 하고, 인바이러먼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업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고요. 요새 뭐 개인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ESG랄지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ESG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느냐, 무조건 착하면 되는 거냐, 어떤 내용을 착하면 되느냐를 가장 핵심만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ESG 이 환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자체 내의 환경 친화적인 게 있고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친화적 환경이 있습니다. 기업 자체 내에서 환경에 관련된 거는 일단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 친환경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친환경 생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에너지를 뭐 그린 에너지를 썼다랄지, 뭐 유기농을 썼다랄지, 뭐 등등이 하나도 환경 오염적이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제일 잘하는 중에 하나가 홀푸드라는 그 도매 신선식품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걸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존 그 네트워크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제품의 파이널 아웃풋만 아니라 프로세스도 환경적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외부 환경, 탄소 배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제 제로가 됩니다. 인풋 아웃풋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또 탄소가 아니래도 쓰레기랄지 뭐 플라스틱이랄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안 된다. 기업 자체 외부에 다 지금 그린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에도 기업 자체 내에서 산업 안전, 일단 그 안전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또 인적 자원도 굉장히 이렇게 CSV 개념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원칙을 내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에도 적용을 해서 나의 하청업체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도 많은 대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대기업들이 변명을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하청업체가 한다 그랬는데, 이게 한 20, 30년 전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되고 무조건 당신이 책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청업체도 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배구조, 이사회는 다양한 구성원, 남녀 비율이랄지, 그렇죠? 뭐 소수민족 비율이랄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공정해야 되고 투명한 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서 윤리경영, 정도경영, 그다음에 감사 보고 제도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페이지에 요약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내부, 외부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SG는 이제 ESG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윈윈 개념으로 해야 되느냐.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서도 도움을 받고 사회에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회의 개념으로 가자 이거예요. CSR이 아니라 CSB의 개념으로 가자. 이런 그림을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겹치는데 기업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이익만 보면은 이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익만 보니까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거니까 사회는 좋은데 기업은 조금씩 손해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손해 봐도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이따 하고요. 하여튼 손해 안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운데가 돼요. 가운데가 겹치는 데는 기업의 사회적 기회,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CSO라는 개념이 벤 다이어그램에 겹치는 부분이 되고요. 이것을 하는 방법론이 공동가치 창출입니다. CSR을 CSO로 바꾸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CSR의 대꾸가 CSB가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CSR의 반대말은 CSO입니다. 근데 CSR을 CSO로 바꾸는 방법론이 CSB인데 이게 뭐 마이클 포터라는 유명한 사람이 CSB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 CSB지 사실 CSO로 바꿔야 돼요. 제가 썼던 많은 논문 중에서 바꿨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논리도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은 CSB랑 CSO가 좀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이긴 쓰이지만 사실 정확한 단어는 R이냐 O냐, 그렇죠? Responsibility는 없죠. CSO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CSR은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 그렇죠?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좋은 말 많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 발전시키자가 왼쪽입니다. 겹치는데 CSO를 하려면은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이 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낫잖아요. 두 번째,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바꾸자. 세 번째, 자발적으로 참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참여하자. 임직원이라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물론 자발적이지만은 내가 1시간 쓴 것에 대한 뭐가 효과가 있어야지 더 기분이 좋은 거지. 그냥 1시간 동안 내가 그냥 도와줬다가 아니라 도와주면서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SR을 포함하면서 윈윈으로 가는 게 CSO가 되겠습니다. CSB의 문헌으로 아까 이제 마이클 포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뭐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역시 이런 1999년도서부터 2002년, 6년, 11년까지 해서 나중에 이제 CSB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핵심은 기업과 사회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구체적인 전략은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랑 같이 했던 연구원들이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한 거를 좀 쉽게 오늘 요약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B의 일단 사례를 한번 보면요. 네슬레 인디아 사례인데요. 네슬레라는 아시죠? 여러분들 스위스에 있는 그 이유식 만들고 과자 만들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네슬레라는 회사. 분유 만들고. 그 네슬레라는 회사가 스위스에서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스위스에서 인도에 가려면 뭐 돈도 가져가고 기계도 가져가고 기술자도 가져가고 다른 거 다 가져가는데 우유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스위스에서 인도까지. 우유 같은 몇 개의 원자재는 현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때는 굉장히 못 살았을 때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만 농민들에게 우유를 생산하는 가축업자, 가축 농가의 우유를 좀 조달을 받으려 했더니 일단 우유를 만들어내는 소의 영양 상태가 부실해가지고 우유가 부실해요. 우유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배달하는데 뭐 2, 3일 동안 달구지에 달아가지고 오니까 이게 오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의 우유는 품질이 떨어졌고 운반 수단도 열악했다. 그래서 네슬레에서 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영양사, 무슨 수의사, 의사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소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가지고 가르쳐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그래서 일단 소의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으니까 소도 좋아지고 우유의 품질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배달이 문제인데 다 배달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 마실 가운데까지만 좀 오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냉장 트럭을 보내서 거기서 컬렉션 포인트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쉐어하자는 얘기죠. 사회적 활동, 관련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서로 사역하는 교육을 시키고 냉장 시설이 구비된 집합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우유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네슬레는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사점이 뭡니까? 그 전통적인 CSR은 다국적 기업이 시골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은 일단 뭐 먹을 거 이런 거 좀 선물을 잔뜩 싸들고 가서 뒤에 플래카드 붙이고 거기는 촌장들 불러다가 악수하면서 선물 증정식을 하고 뭐 치즈 이런 거 사진 찍는 게 전통적인 CSR이고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농부도 좋지만은 네슬레도 사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슬레가 이제는 농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SR처럼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CSB를 하면은 네슬레가 조금 회사가 어려워도 계속합니다.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전혀 다른 겁니다. CSR과 CSB는. CSB는 착한 마음이랑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 하는 데가 콜롬비아의 커피를 사는데 일반적인 CSB는 뭐 톤당 무슨 뭐 100불이라 그러면 불쌍한데 100불에 120불 주자. 이건 CSR인데 그냥 100불대로 주고요. 관계 시설을 만든다랄지 기술을 이전을 한다랄지 무슨 뭐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거는 CSB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 사슬이 인프루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설명드린 거는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는다. 근데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는데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e, CSR에서 가치 사슬, 밸류 체인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물건을 만들 때 물류 투입, 운영, 물류 산출, 마케팅, 판매, 애프터 서비스라는 주요 활동이 있고요. 기업 인프라, 인사 관리, 기술 개발, 조달 등의 지원 활동이 있는데 지금 네슬레가 인도에서 한 거는 사실 두 개밖에 안 돼요. 하나는 우유 조달이라는 조달만 하나 건드려서 플러스 알파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 투입의 원자재 공급에다가 좀 도움을 준 겁니다. 어쨌든 네슬레의 원래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 사슬의 일부분을 도움을 줘서 임프루브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나 상관없이 그냥 도움을 주고 뭐 평판이 좋아서 뭐 인기가 좋고 이거는 CSB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지금은 우유 조달과 우유 배달이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을 훨씬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과학기술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 기술 개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도움을 줘가지고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가치 사슬에다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ESG의 실행 전략, 윤리 경영이냐 정도 경영이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리 경영이 아니라 정도 경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걸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4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Y축을 먼저 보면요, 기업의 예상 손익이 플러스다, 이건 제로다, 기업의 예상 손익이 마이너스다. 이제 X축을 보면은 요구되는 전략이 단순 전략이냐 정교한 전략이냐. 그냥 도와주는 거냐, 전략이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 1단계는 이거를 볼 수 있죠. 1단계는 생존을 위한 CSR. 이건 뭐냐? 위기관리, 사회적 압박. 나이키가 1996년 라이프지에 12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꼬매는 게 신문에 라이프지 표지가 들어가지고 나이키가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 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하청업자의 하청업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갑이 당하는 겁니다. 을이 당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어쨌든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실 CSR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 만족을 위한 CSR, 경영자 철학, 베넨제리 평화기금, 일정 부분 재정적 손실이 있지만 남을 도와주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이제 CSR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천사표 CSR이 되는데, 근데 한참 도와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SO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이미지에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제품을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
뭐 연예인이랄지, 그렇죠. 남을 잘 도와주는 연예인은 자기가 무슨 뭐 노래 가수다 그러면 가수 노래 실력보다도 훨씬 더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 잘해도 너무 얌체 같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연예인 기업, 근데 이건 단기적 이익 창출이지 또 연예인의 무슨 뭐 스캔들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단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CSO가 돼야 됩니다. 제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 네슬레랄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기업과 사회이익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개가 사회적 책임 수행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사회적 기회 창출 CSO의 모델이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는요. 아무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 있는 전문 경쟁 분야를 선택. 네슬레를 생각하면 돼요. 우유 생산. 두 번째는 가치 사슬 안에서 취약한 부분. 내가 가치 사슬 중에서 다 좋은데 우유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돼요. 그것만 도와줄 수 있는 사회를 도와주면 됩니다. 사회 문제를 도우면서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뭐 김치를 담궈준다 할지, 뭐 연탄을 나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김치 회사는 김치를 담궈주고, 내 기술 회사는 기술이 안 맞는 걸 하고요. 이렇게 그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떨 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정부랄지, 뭐 학교랄지 다른 분야를 해가지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CSO, CSB를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표가 되겠는데, From CSR to CSB, CSO 이렇게 해야 우리가 ESG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X축은 기업 이익이고요, Y축은 사회 이익이고, 높음 낮음. 기업 이익만 따지고 사회 이익이 낮으면은 이기적 기업. 기업 이익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 이익이 높다 그러면 착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사실 오래 가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과연 오래 갈까? 이제 우리는 기업의 이익도 높고 그다음에 사회 이익도 높은 스마트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와 아래와의 차이는 윤리가 있냐 없냐고요. 밑에 있는 기업들은 윤리가 없고, 왼쪽 기업과 오른쪽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있냐 없냐입니다. 전략은 뭐냐면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론이 전략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해 가지고 최대 효과를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한 기업을 스마트 기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국민 정서는 이기적 악덕 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바꾸자, 이게 국민 정서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악덕 기업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악덕 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착한 기업이 더 오래 가려면은 윈윈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착한 기업이 스마트 기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상이 전략적인 목표가 되고요, 왼쪽은 가치 이전, 오른쪽은 가치 창출. 이게 CSR, CSB고, 스마트 기업의 구체적인 전략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다이아몬드 모델 모양의 핵심 분야, 가치 사슬, 사회 문제, 협력 분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CSR, ESG를 선언적으로 착한 사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면서 윈윈하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평상시 비상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제가 새로 만든 모델인데요. 이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의 이제 평상시 비상시인데 이건 좀 건너뛰고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요, 마지막 몇 마디로 결론하겠습니다. 주요 이슈 정리는, 첫째는 기술의 영향이 사회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항상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마차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죠. 사람을 뭐 치운다랄지 이런 등등이 있는 거니까.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사회적 문제는 ESG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ESG의 목적이 윤리인가 현실적 이익인가. 윤리적이어서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을 줄여서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회계 부정, 그다음에 브리티시 피트럼의 기름 유출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조그마한 비윤리적인 것으로서 이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꼭 윤리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본성이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기업을 자꾸 성악설이라 그러는데, 기업은 사실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기업의 심판관이 넷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법을 빠지는 게 있으면 정부가 컨트롤하고요. 아니면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NGO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자기가 윤리적이 아니래도 이런 심판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윤리적으로 훨씬 더 정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성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CSR이면은 기업 성과와 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기만 하면. 근데 윈윈이 돼서 네슬레처럼 CSV가 돼야 기업 성과와 양의 관계가 있어요. 뭐 착한 기업이 사회 잘 된다 그런 거는 그 데이터가 CSV 데이터가 많으면은 플러스 관계가 나오고요. 그 데이터가 음의 관계인 CSR 데이터가 많으면 음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게 엠피리컬 테스트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CSV로 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CSR이면 마이너스고요. 마지막으로 CSR이라도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으면은 기업 성과의 양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입니다. 자, 영국 속담에 nice guys finish last. 착한 사람들은 항상 남한테 손해 본다. 항상 늦게 한다. CSR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마지막 제가 한마디는 착하면서도 finish first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로 ESG의 출발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적 통찰력, 분석력으로 보여드리고요. 착한 나눔과 자선이 아니라 가치 창출로 좀 강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ESG의 방향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 다시 말해서 기업 이익과 사회 이익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ESG의 전략이 무분별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뭐 전부 김치 당국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경영 전략을 하면요, 새로운 경쟁의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기업은 가치 창출하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 사회를 도울 때 너무 나눔을 베푼다라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아까 네슬레 사례에서 보다시피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고, 사회도 기업의 본질, 과학기술의 가치 창출 기능을 이해하고 기업과 과학기술 이런 관련 분들한테 더 성원을 해가지고 가치 창출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왼쪽을 강조하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윈윈 개념으로 ESG를 훨씬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